훌륭한 원칙은 현실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만의 원칙을 배우기 위해 나는 오랜 성찰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나는 단지 나의 원칙을 전하는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성찰의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네. 레이 달리오의 원칙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무서운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재밌잖아요. 네. 재밌게 지금 이 원칙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역자이신 고영태님께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몇 번 더 읽었을 뿐이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께서 굳이 이렇게 이런 진짜 훌륭한 원칙들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하는 단계. 학습. 그래서 대학까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성공하고 노력하는 단계. 이게 한 50대, 60대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데가 3단계인데요. 네. 그 3단계에서는 자기 성공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성공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성공한 것을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을 당시에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3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 원칙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큰 걸 남긴 아인슈타인이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다 써서 남겼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 사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원칙을 써줬다면 후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이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매뉴얼을 만들었더라면 나는 더 좋았을 쉽게 텐데. 거기다 더해서 네. 더 쉽게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레이 달리오님께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줘도 그거 만들어진 것만 적용하기에도 숨이 벅찬 사람들이 많을 건데 네. 이 책이 책으로 나오기까지 재밌는 또 사연이 있던데요. 처음에 대실패 이후 본인이 이제 원칙을 써내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손으로 썼대요. 와. 손으로. 필기하면서요. 네. 그렇게 써서 한 60개까지는 자기가 썼대요. 본인이. 네. 근데 이게 60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제 컴퓨터를 입력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내부 문서 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뭐 이런 거로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 게 2010년대까지 그렇게 했는데 2010년대 초반에 그걸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공유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냥 회람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내부에 망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도 이제 2000한 중반 2012년인가 13년도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려서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도 공개했는데 그때 다운로드 수가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대요. 그렇게 이렇게 인기 끌다 보니까 야 이제는 그냥 매뉴얼로 만들고 파일로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책으로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판하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몇 세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22세요. 22세. 네. 중국에서 처음에 이게 중국어로도 출판됐거든요. 네. 100만 부가 팔렸대요. 야. 그리고 이제 한국에 3만 5천 나오고 원짜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네. 와. 근데 이 180조 원의 그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커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칙이라서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구나. 되게 좀 그 인생 과정을 좀 설명해 준 일부 내용 중에 네. 나중에 이제 브리지워터가 굉장히 성장하고 나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로. 제발 이 돈도 굴려줘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받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움직이면 자기가 너무 큰 돈을 갖고 돌리게 되면
이게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짜둔 알고리즘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수요가 몰렸던 거죠. 참 복받은 상황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넣을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푼돈을 받아주나. 맞다. 큰 돈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돈 안 받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로직으로 돌리는 걸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 내용들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분의 투자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의 균형, 네. 리스크 페널티 뭐 이런 말을 쓰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그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게 그냥 삼성전자에 하나 넣어놓고 KB에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위험의 균형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주식 시장, 같은 시장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시장이 무너지면은 그건 다 망가진 투자다. 네. 그 대신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그 시장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은 어느 한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그 위험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주식과 현금과 선물과 뭐 여러 그걸 균형을 해놓고 서로 가장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딱 검증해 보니까 자기가 수백 개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사실 해보니까 20개에서 25개 정도만 있으면은 300개의 위험을 분산해 놓은 것과 비슷하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위험 균형 이런 투자 기법을 마련했고 이것을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만든 게 올웨더 펀드라고 전천후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많은 그 위험 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천후 지수가 자기가 죽어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시작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은 자 우리 가족들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적당 규모의 펀드를 띄워서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이것만 갖고도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전천후.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어서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전천후 펀드. 네. 네, 이게 올라온 주식에 겁니다. 돈을 조금만 담가도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러 감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투자를 하든. 그래서 이 투자의 끝까지 가신 분은 정말 어떤 정신적으로도 구루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투자로 성공한 사람 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그런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인생의 원칙을 오늘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칙이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를 했어.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극사실주의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꿈과 현실과 결단력이 합해지면 성공적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현실을 수용하라라는 거는 이제 여러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기의 약점, 모든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거를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수용하고 고통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원칙을 만드는가 아니면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 그게 이제 현실을 수용하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s, no gains.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오네요. 예. 예. 이게 현실을 수용하고 맞서라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가지라고 네. 하던데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도. 네. 그러니까 개방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옳은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남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내가 과연 내 생각이 옳은가 이거를 검증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되게 대단한 게 이분이 이름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시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자의 성공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굉장히 붙어있는 상황이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경험이 쌓이고 어떤 투자의 성공을 맛봤으면 굉장히 내 의견이 답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참 저런 식으로 열린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1980 한번 폭락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커다란 실패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큰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좀 게임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개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검증해볼 몇 가지 그 팁이 있어요. 저자에 네. 따르면 자 네. 내가 폐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을 말했을 때 동의를 안 하면은 자기가 실망한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폐쇄적 사고를 하는 사람. 폐쇄적 사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 자기 의견을 계속 말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은 폐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말을 하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폐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말을 하다가 남의 말을 한 도중에 자주 끊고 들어가는 사람. 그럼 자기 의견이 가야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폐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개방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폐쇄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한 절반은 다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좀 깨달았어요. 저도요. 이게 블로그를 하잖아요. 이제 글을 쓰면 때로는 뭔가 제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막 뭔가 이렇게 근거도 이렇게 찾아갖고 쓰다 보면 그냥 내 생각이 옳아라고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반대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나빠. 이게 개방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반성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레이 달리오가 같이 좀 회의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너무나 기준이 높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개방적 사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배우고 아프지만 네. 왜냐하면 자신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난데 나한테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다니 하고 굉장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이나 진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연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은 쉬운데 저는 네. 그 내용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냥 약자는 도태된다.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격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조직 운영할 때 가족처럼 지내지만 성과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자른다. 그렇죠. 근데 되게 보면 극현실주의자 또는 그쵸. 사실주의자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가야 어찌 보면 좀 건강해지는 조직이 되고 그만큼 또 목표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굉장하지만.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우리 문화와 좀 안 맞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사고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이 사람 뇌를 분석하는데 이 레이 달리오는 이 뭐 좌뇌 우뇌 네. 이 서로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좌뇌는 주로 논리를 담당하는 거고 우뇌는 주로 상상력 뭐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 두 뇌가 싸우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뇌는 우리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하려면은 이 뇌 구조를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좌뇌 우뇌 얘기하면서 뭐 진화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물들을.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 논리적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방법들이. 이게 참 난사랑이에요. 범인들은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무엇을 중요하게 하고 무엇을 힘들어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거의 없잖아요. 그때 이런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뇌 구조를 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또 정말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이 진짜 값진 책이구나. 저는 원칙 하길래 사실 원칙이란 제목 자체도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원칙이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읽어보고 다 참고해라 네. 이런 얘기를 따라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신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죠. 그냥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괜찮았던 원칙이야. 원칙.
근데 일종의 겸손함도 있습니다. 내가 네. 맨 끝에 보면 이런 얘기는 해요. 난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고 내 삶, 그다음에 우리 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다.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거는 오로지 독자, 네. 읽는 사람, 당신에게 달려있다. 참고만 해라.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쉽게 저는 전달하기 처음에는 위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자 이렇게 부자가 뭘 더 사업을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막 앱도 만든다고 하고 네.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막 애니메이션도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또 사업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을수록 좀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조를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뭐 이분의 입장에서 뭐 푼돈을 벌자고 그걸 하고 싶지 같은 건 아니고 네. 그 그렇죠. 소명의식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 로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네. 30분짜리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라는 제목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아니었어? 그것도 있고요. 아, 네. 그거 경제 아니었어요? 원칙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 투자 회사기 때문에 책을 그것도 있고 가지고 그게 그 많더라고요. 네. 애니메이션 중에 그냥 똑같은 제목으로 네. 원칙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아, 그 총 네. 길이는 30분 정도 되는데 네네. 한글판으로 번역해 놓은 거에서 8분짜리로 6편인가 8편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책 나오는 거기도 대회인가? 그것도 제가 좀 참여를 했는데 하여튼 아. 네. 아. 그것도 좀 기대된다. 봐야겠네. 그건 그리고 못 이제 봤어요. 그런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면 이 책의 일부하고 처음에 있던 인생 여정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그림과 더불어 단순한 문장들을 이렇게 녹여낸 100페이지 정도짜리 책이 또 나와요. 네. 애들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두꺼운 책 읽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 앞으로 한 두세 달 뒤에 나올 겁니다. 얇은 책이니까 네. 그거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네. 매뉴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원칙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참 이 저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네. 고영태님은 레이 달리오 전문가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장의 일부 이제 인생의 원칙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에서 네. 2차와 3차 결과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데 이제 과자를 먹고 싶다. 이거 1차예요. 맞습니다. 2차, 3차는 두 가지 내가 있잖아요. 정말 그냥 본능에 따른 내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정말 그 상위의 그런 생각을 하는 저차원의 내가 있고. 자아와 네. 고차원의 자아. 네. 예. 네.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차원의 자아와 저차원의 자아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네. 반복되는 과정이다. 아, 그래서 자아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아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운해와 좌뇌의 네. 싸움이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운해와 좌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예. 그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 마치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다르고 사람들 생김새도 다 다른 것처럼 뇌도 정말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뭐 지능으로 뭐 평가하고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이나 사고 체계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서로 쟤 왜 이렇게 멍청해? 아니면 쟤는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고지식하게 숫자로만 계산해? 영감이 없어 영감이. 그래서 서로 그 네.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뇌형이냐 운해형이냐 알아야지만 저 사람이 운해형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를 네. 알 수 있고 저 사람은 좌뇌형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런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제 채권 거래 프로젝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바프린스라는 그 책임자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예산도 주고 인원도 다 가져가라는데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라고 분석을 하다가 그 팀원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프린스는 운해형입니다. 창의적인 거 어떻게 시를 만들 건가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창의성 있는 사람만 다 팀원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만. 그러니까 네.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하고 수직적인 직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직선적인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사람 뽑을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다 부책임자를 두는데요. 그 사람은 직선적 사고를 한 사람, 좌뇌형을 둡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딱딱딱딱 계획을 세워갖고 오더래요. 실행 계획을. 그래서 좌뇌형과 우뇌형의 조화를 이룬 팀을 만들었더니 성과가 나오더라. 나는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팀원들을 제대로 구성하게 됐고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네.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야구 카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어떤 카드를 갖게 될까 막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테스트들을 하더라고요. 직원분들을 그 얘기 그렇죠. 좀 해주세요. 네. 이 야구 카드라는 게 이제 야구 선수 진짜 그대로 야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구 카드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베이스볼 카드라고 팔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베이브루스의 야구 카드 그러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경기 출장수, 경기에서 홈런, 타율, 뭐 다 기록이 돼요. 그걸 한눈에 보면은 다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는 모든 직원들한테는 이 야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카드 한 장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요. 성격, 과거의 실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떤 부서에 배치할까를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 카드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더트 컬렉터예요. 100가지 특성 요소들을 다 평가해서 그 점들을 다 연결한 게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야구 카드입니다. 그 야구 카드는 진짜 뭐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그 사람의 신상 명세서인데라고 봐도 되겠죠.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좀 평가하고 분류하고 이런 게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되게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BTI 검사도 하고 미국에서 하는 어떤 직원들의 그런 특성 검사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특성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되게 공부를 하거나 해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그런 이제 보통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면접관이 우뇌형 수도 있고 좌뇌형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로 좌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점수를 더 많이 준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그 이력서와 단순한 면접에 의한 과정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실수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분석, 팀 프로파일 분석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둬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자질 있는 사람들을 능력보다는 네. 자질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능력은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 아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학교 성적이 네.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투자 회사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더래요. 뽑고 나서 보니까. 네. 그 뽑는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인데 그래서 투자 회사지만 사람 뽑을 때 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적 있죠. 뭐 생명을 줄일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넌 이 버튼을 누를 것인가 또는 만약에 당신의 아이의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된다면 어느 조건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질문들은 레이 달려는 그래요. O나 X의 질문이 아니다. 답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그 이제 전문 매체, 경제 전문 매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서 20여 개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되게 어려운 수객을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면접 과정이라고 해서 그 면접 질문들만 가지고요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계속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효율적인 결정 방법이요. 그게 아까 네. 아이디어 성과주의 가운데 네. 신뢰도의 가중치를 둔 결정. 이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니까 네. 기업에서 하는 방식이죠. 일단 무조건적인 뭐 다수결 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결정 같은 경우 그 예가 이제 이겁니다. 2012년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방법. 네.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많이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선택지는 유럽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돈 푸는 걸. 자기네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돈 풀어오면 자기네까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돈을 풀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신뢰도 가중치 결과를 딱 적용해서 보니까 돈을 중앙은행이 사서 채권을 사서 돈을 푸는 걸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대로 실행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많은 돈을 벌었더라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서는 요즘은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진짜. 너무 이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예측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컴퓨터와의 같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생각하는 방법. 그 방법을 굉장히 옛날부터 추구를 해왔고 지금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달료가 그런 방식을 많이 추구를 했지만은 결국에 선택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 컴퓨터의 결과를 참고하지만 최종 보정은 사람이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컴퓨터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단기간에 처리해서 선택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걸 보고 내가 어느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양쪽을 다 보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금융의 역사와 함께한 산 증인이시잖아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물만 하면 선물만 했고 증권을 다룬 사람은 증권만 다루고 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투자법 그런 법도 네. 개발한 게 처음인데 그게 또 데이터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진짜 같습니다. 혁신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네. 쉐이퍼가 되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혁신가가 쉐이퍼랑 비슷한 사람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이퍼는 뭐냐면 특정 분야에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쉐이퍼다. 자기도 쉐이퍼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예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게 창의력이라는데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없는 분야를 만들어냈고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쉐이퍼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형성해내는 사람, 특정 분야를. 그리고 거기서 성공해서 그걸 입증한 사람.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쉐이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로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스티브 잡스가 원칙을 썼다면 나왔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원칙은 아마 운해형 이래갖고 창의성에 둔 원칙을 많이 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지금 애플이 또 절묘한 회사인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운해형, 잔해형 얘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운해형이라는 거 다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러면 팀 쿡은 뭘까요? 잔해형입니다. 잔해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루는 그거를 팀 쿡이 보완하면서 지금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팀 쿡은 원래 출신이 제가 알기로는 델에서 이 자재 조달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그 제품 만드는 과정을 다 총괄하고 이 숫자의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잘 보완되니까 뭔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창의적 생각하는 사람이 이루어놓은 거를 지금 잘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운해자네 하니까 아까 로사님이 막 사업하는 아이디어 떠올렸잖아요. 그런 뭐 성격 검사 같은 거 팔면 잘 될 것 같다. 전형적인 운해형이잖아요, 로사님이. 요거로 뒷받침. 잔해형 이걸 실무자를 뒷받침할 잔해형 참모를 가지고 계시면 그게 완벽한 근데 조화를 저도 이루는 진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혼자 지금 빠숑님도 거의 혼자 일을 하시고 약간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사람들을 쓰시는 느낌으로 거의 다 지금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점을 강화시켜줄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다독다독이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가 저와 굉장히 다른 분들과 함께해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뇌형, 좌뇌형, 통합형 뭐 이런 사실은 좀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좋았는데 이런 조직 정말 잘 짜여진 조직에서 어떤 내가 함께 좋은 목표를 막 꿈꾸면서 일을 한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 지금 그 개방적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간혹 회식할 때 사람들 회식하는 거 보면 좀 부럽고 그랬거든요. 네. 매주 외식하니까 뭐.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를 더욱 발전시켜가는 방법을 찾는 것. 네. 그런 거 그게 개방적 사고라는 목적 중에 하나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르니까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었고 네. 그렇게 못하는 조직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책들도 아마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번역하고 계신 레이 달리오의 삶에 대한 내용은 어때요? 그 얇게 나온 책이요.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이 책 원칙의 일부, 그러니까 자기 인생 여정, 그거하고 인생의 원칙, 그 두 개를 좀 쉬운 글로 이렇게 녹여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이 대신 원칙이 여기는 211개가 이렇게 막 두꺼운 글씨로 써 있고 그 밑에 그 실행 방법이 써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자기 왜 원칙이 필요한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지 너만의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방법을 그냥 알기 쉽게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안에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 책을 읽고 조직을 바라봤을 때. 이 책을 현실 우리 한국의 현실적인 조직에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특히 이 개방적 사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을 평가하고 이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진짜 어떻게 말하면 냉정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 냉정함이 과연 우리 한국 이 사회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큰 조직이라서 더 그러실 것 같고 공공일을 또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문화가 점점 정착이 되면은 이제 큰 조직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지금 이렇게 각 조직이 크다 보면요. 놀고 못 노는 부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아마 드러내기 싫을 거예요. 기득권 가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조직 때부터 그런 것들 이제 좀 투명하게 하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지금 보면은 이 원칙이 조그만 데서 시작됐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뭐 12개, 뭐 50개, 60개, 100개. 근데 그 커나가는 과정이 회사의 성장 과정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규모가 60명일 때, 규모가 100명일 때, 지금 뭐 막 1000명일 때. 근데 처음부터 규모가 1000명인 회사에서 이런 원칙을 갖다 들이대면 적용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건 인생을 여기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1975년도에 아파트 한 방 하나에서 2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6명으로 늘어나고 6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원칙도 똑같이 커왔잖아요. 적용돼 왔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어떤 문화가 완전히 뿌리부터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책이다 와갖고 한 번씩 읽어보고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스타트업 커가는 회사 중에 하나 보고 있는 회사가 이제 직방이라는 회사인데 직원이 한 2, 3명이 되는데 그냥 다 뻥 뚫린 공간에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방이 없어요. 그냥 빈자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르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기업에서는 일단은 회장실은 거의 뭐 있잖아요. 네. 일반 사원들은 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같아요. 처음부터 잘 다져야지 된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이 원칙 읽으면서 제 삶에 좀 적용시켜 보고 싶다. 조직까지는 감당을 못하겠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이 말이 좀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 사람이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아무리 부자여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행복에 있어서는 그런 좀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관계. 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게 네.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은 의미 있는 관계를 네. 말하는데 그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은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족처럼 그런 관계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 좋은 사람과 계속
평생 동안 서로 검증을 해가면서 개방적인 사고를 하고 뭐 이렇게 약점도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서로의 발전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꾸준한 관계를 이렇게 가는 것, 그런 게 의미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런 관계를 꿈꾸고 갖고 나가면서 네.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다독다독 또 평생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극사실들이 투명하게. 네. 저희는 너무 투명해서. 네. 예. 오늘 역자님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제가 뭐 남들보다는 많이 읽었겠죠, 그죠? 그쵸.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고 또 오늘 나오게 한 번 더 읽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읽다가 놓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게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얻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개방적인 의 자유분방한 시각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좀 없이 살고 있었다면 저처럼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껍지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어렵지는 않. 네, 어렵지는 않고 잘 읽힙니다. 잘 읽혀서 네. 워낙 번역이 좋아요. 네,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네. 진짜 이건 뭐 칭찬 옆에 계셔서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 술술 익힙니다. 네. 디자인도 좋습니다. 디자인도 네. 진짜 그래서 좋고. 무슨 네. 예.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LMS 눈에 띌 때 한 번 꺼내서 읽어보고 표시해두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맞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또 꺼내고 참 좋습니다. LMS 백 같지 않으세요? 네. 어. 저희는 약간 특별 양장본인 이거네, 예. 것 같아요. 아. 원래 검은색으로 처음 나왔었죠. 그렇죠. 이 디자인 네.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디자인을 할 때 네. 그 아주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본인이 이 책을 디자인해주겠다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에 있을 때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이게 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 디자인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거랍니다. 그래서 네. 그 검정색에 딱 이렇게 제목도 원본부 이렇게 다 파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딱 인쇄를 집어넣고 음. 그래가지고 아주 강렬하고 눈에 확 띄게 네. 네. 디자인을 두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네. 남들이 그럽니다. 디자이너가 보더니 단순하지만 굉장히 원칙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아주 눈에 쏙 들어 강렬하게 돼 있다. 네. 느낌이 네. 디자인 느낌이 그렇게 얘기를 쏙 하시더라고요. 들어옵니다. 네. 네. 아무튼 요거하고 요 다음에 나온 이제 그 금융위 템플릿 네. 같이 아마 갖고 계시면은 네. 책상에 꽂아놔도 뽀다구가 나더라고요. 장서용으로 네, 장서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이 책의 역자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 오늘 역자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